네, 어느새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시간적인 관계로 개별 기본권, 특히 사회적 기본권이라든가 청구권적인 기본권을 좀 설명을 못 드린 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 3학기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는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좀 그 개별 기본권은 이 정도 범위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선 그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재산권과 같은 경우는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기본권입니다. 과거와 같이 근대 자본주의에서 통용되던 재산권 내지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오늘날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재산권이라는 것은 오히려 광범위하게 제한이 될 수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재산권의 특이점은 바로 재산권을 규율한 그 23조 1항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우리가 다른 기본권에서 양심, 종교, 집회는 그 보호 영역이 헌법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재산권은 기존의 그런 사유재산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재산권의 내용과 그 범위는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된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은 사적인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모든 공사법적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헌법상 재산권의 내용은 뭐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공법과 사법에 의하여 보장된 그런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연금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사회보장 청구권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재산권의 어느 누구도 재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재산을 가지고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본인이 물려받았던 또는 노동에 의해서 그 재산을 증식시켰던 간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죠. 사실은 만약에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토지에 대한 점유권만 인정됐지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토지 소유권은 그 사회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권리이죠. 이렇게 재산권이라는 거는 그 구체적인 역사적 경제적 발전 과정에 따라서 한 국가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권리입니다. 물론 오늘날 국제화 사회 속에서 재산권의 그런 그 범위가 상당히 국제적인 연계관계 속에서 발전하기는 하지만 이 재산권은 원칙적으로는 하여튼 그 입법자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권리다. 이러다 보니까 많이 혼동이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그 토지재산권과 같은 경우요.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에서는 200평 이상의 그런 택지를 소유한다면은 그 소유를 제한하고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문다든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기가 개발제한구역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개발제한구역 외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의 땅과는 10분의 1 이하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재산권 제한이 아니냐, 또는 문화재관리법이라든가 상수원 보호 또는 상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우리 토지에 대해서는 100여 개가 넘는 용도 지역 지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이냐 또는 거주지역이냐 또는 임야지역이냐 또는 관리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전혀 아주 상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이고, 이런 재산권의 제한은 우리 헌법 23조 3항에 따르면은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에 의거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제한이면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재산권에 대해서 특히 수용에 대해서는 그 재산권의 그런 박탈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주지만 부분적인 제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
재산권의 다른 기본권과는 차이가 나는 여기 재산권의 그런 특질이 있는데요.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기본권이 그렇게 제한당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병역 거부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군대 갔다 온 나는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인정을 한다면은 크게 내 기본권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 거죠. 그런데 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면은 국가의 재정적인 손실이 굉장히 강합니다. 재정적인 그런 그 보완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그를 보상한다면 소위 재산이 없는 사람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복지 예산, 소위 빈민층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즉 재산권은 굉장히 그 경제적인 강자냐 약자냐에 따라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이 강한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권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재산권은 제2차적인 기본권이다라는 그런 견해로 상당히 상반된 그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즉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럼 뭐가 재산권의 보장범위냐 하는 것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입법자는 소위 일반적 추상적으로 재산권의 그런 정의를 일반적 추상적 규범인 그런 법규범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재산권의 범위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수용 사용 제한을 할 때에는 이를 23조 3항에 따라서 이 공용침해라고 하고 그러한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법률 내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그 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독일에서 발전한 그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소위 분리 이론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일정하게 토지의 그 건물에 대한 증축과 개축을 하는데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강하게 제한을 가지고 있어서 토지 활용도가 낮아서 개발제한구역 바로 밖의 땅보다 내 땅값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재산권 제한 아니냐?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그거는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 재산권 내용 규정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토지는 최대한도로 그 토지를 활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토지는 그 용도에 따라서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만큼 활용할 권리만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서 그 지역 내에서는 그 정도의 범위만큼 토지를 활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토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을 법률이 정하는 것이니까 재산권의 내용 규정이다 그게. 그러니까 제한 규정이 아니니까 보상이 필요 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마찬가지로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상수원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또는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하는 규정을 보면은 군사적인 목적에서 또는 문화재 보호의 목적에서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이런 그 토지에 대한 그런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활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거니까 이거는 재산권의 내용 규정이죠. 내용 규정이니까 원칙적으로 보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갑자기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였다. 그럼 나는 지금 그 땅을 그 최대한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을 3층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건물 증축이 안 돼. 그 건물에 대해서 신축 허가가 안 나더라. 또는 2층밖에 안 나더라. 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그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면 사실상은 실질적으로는 재산권이 지금 제한당한 거거든요. 근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의견에 따르면은 그건 토지라는 거는 사회적인 기속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 23조 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돼야 되고, 토지는 그렇게 토지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예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그 예전처럼 토지를 활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사자한테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원칙적으로 그 범위만큼 토지를 활용하라고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즉 재산권 내용 규정이기 때문에 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한테는 억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토지를 사고 팔 때에는 그만한 위험 부담을 감수해라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 23조 1항, 즉 그 재산권의 내용 규정과 23조 3항 재산권의 수용 사용 박탈은 그 공공 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박탈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법률에서 규정을 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구분은 누가 하느냐? 헌법재판소 의견에 의하면 입법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법자가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통해서 재산권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리고 개별적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고속전철을 놓는데 그 고속전철 지나가는 그 땅은 토지를 수용하겠다, 또는 아파트 공사를 하는 기업자에 대해서 그런 토지 수용권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공공용주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나 제3자가 그 토지에 대한 그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이런 규정은 개별적 구체적인 재산권의 그런 박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23조 3항과 재산권의 내용 규정, 이 경계를 긋는 것은 입법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기준은 뭐냐? 소위 23조 2항이 얘기하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이 공공복리 적합 의무에 따라서 뭐가 재산권의 내용 규정이냐, 뭐가 재산권의 공용 침해 규정으로서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양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독일에서 발전된 그 분리 이론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이 분리 이론의 근간은 그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많은 견해는 재산권의 내용 규정이지만 이것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수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또는 특별한 희생이 되는 정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 보상은 누가 하느냐? 법원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견해를 펼치는 사람들을 경계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23조 1항에서부터 23조 3항으로 그 경계는 선을 긋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 어느 정도 선 23조 1항에서 3항으로 될 것이냐 하는 결정은 법원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계이론을 배제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을 수용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도 지역 지구제에 의해서 토지재산권이 제한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제한이 아니라 23조 3항이 아니라 공용침해가 아니라 보상이 필요 없는 23조 1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재산권의 내용 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 헌법상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 사적인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을 인정하면서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도로 입법자가 결정하면 된다. 이에 위배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해서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에 의하여 위헌 무효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재산권의 내용과 그 재산권 제한 규정을 나눠봤는데요. 여기에서 약간의 그런 변동이 있었던 게 바로 보상 의무가 있는 내용 규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을 심사를 하면서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재산권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환경보존이나 군사적인 목적에 따라서 토지에서 증개축, 그 건물의 증개축을 규제하고 그런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그만한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이건 보상 의무가 없는 재산권의 내용 규정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살펴보니까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대지인 경우,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이지만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나대지인 경우에 이런 거에 대한 토지에 대한 그런 신축을 금지하는 것은 토지 활용도가 없거든요. 이런 나대지인 경우에 토지 그 건물에 대한 신축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예전에 농지였지만 용도가 변경됐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수로가 막히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토지 그 용도를 변경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를 변경시켜 주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특정인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실질적인 침해가 이루어진다면 이를 이유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내용 자체가 전체가 위헌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것을 조절적으로 보상해주는 규정만 둔다면 합헌화 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나대지의 소유자라든가 용도 변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합헌적으로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보상을 두어라. 이런 보상은 예를 들어서 23조 3항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입법 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보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든가 다른 지역의 토지로 환지를 해준다든가 국가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그러니까 보상 의무가 있는 내용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보상 의무가 있는 내용 규정에서 이런 보상 규정을 그럼 두어라. 그래서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보상 규정을 두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은 이 보상은 23조 3항의 보상이 아닙니다. 23조 3항의 보상은 개별적으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때 말하는 정당 보상은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시가에 맞는 보상이죠. 단지 헌법재판소는 토지와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계속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가를 고려해서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을 하는 것 자체는 헌법 23조 3항에 의한 정당 보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광우병에 걸린 개를 국가가 쏴 죽였다. 또는 사람을 해친 개를 대해서 사살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는 재산권의 대상이죠. 아주 비싼 개라고 가정한다면요. 그랬을 때 국가가 보상해 줍니까? 그건 보상 없습니다. 그런 소위 개를 키울 때에는 그런 개가 사회적인 그런 해악이 있는 개면은 국가가 그거를 보상 없이 사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관리법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나 지방지정문화재에서 그런 소유권이라든가 사용 양도 처분권을 제한한다든가 그리고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일정하게 의무를 부여한다든가 또는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일체의 형상을 변경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재산권 제한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기속성이 있는 재산권의 그런 내용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필요 없다. 그래서 재산권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우리 헌법재판소와 함께 그리고 헌법 내에서도 상당히 헌법학자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논란이 분분한 조항입니다. 한쪽에서는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자. 그러면은
재산권의 내용 규정을 좀 좁히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국가의 규제 영역을 좀 넓게 인정하자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또 반대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라는 것은 국가의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그거는 결국 사회적인 빈민층에 대한 그런 그 배려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토지재산권과 같은 경우는 그런 국가에 의한 규제가 보상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그 견해가 아주 서로 아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입법자가 공용침해냐 재산권 내용 규정이냐를 원칙적으로 결정하고 입법자가 결정한 내용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그걸 무효로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공용침해인데도 공용침해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공용침해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공용침해 내용을 규정을 두었다면은 헌법재판소가 그를 위헌 무효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입법자는 그것을 그러면 다시 정비해서 공용침해 규정을 두면서 정당 보상을 둘지 아니면 아예 그 해당 법률을 없애버릴지 그건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그런 재산권에 관한 내용 그 규정은 상당히 그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재산권 그랬을 때는 우리가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권리 이런 내용이 아니죠.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결정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토지 재산에 대한 규제라든가 하는 것들은 보상 의무가 없는 재산권의 내용 규정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의 마지막 그 부분으로서 소위 정치적 기본권을 얘기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정치적 기본권은 그런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꾀하는 정치적인 의사표현, 즉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까지 포함이 되고 좁은 의미로는 소위 말해서 선거권, 국민투표권, 그다음에 공무단인권, 청원권까지 포함하는 참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기본권은 정치적인 자유권과 참정권. 그러나 정치적인 자유권은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대상 자체가 정치적인 사항에 대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가 되고요. 정치적인 기본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정권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우리가 직접 국민이 국가 의사 형성을 결정하는 국민투표권과 국민이 간접적으로 대의기관을 구성한다든가 대의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가 있다든지 또는 국가 기관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이런 권리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죠. 그래서 후자의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단인권, 공무단인권을 이제 크게 피선거권과 이제 공직추인권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선거권과 공무단인권, 그 청원권, 또는 이외에 지방자치법상의 그런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선거권까지도 이제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직접적으로 국가 의사를 형성하는 그런 국민투표권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법 72조와 130조 2항에서 규율하고 있죠. 즉 정책 국민투표라고 해서 대통령이 외교, 국방, 안보, 통일 등 중요한 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로 회부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은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이거는 이 헌법 72조의 국민투표권은 헌법상 직접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부하지 않는다면 행사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회부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사항입니다. 단지 헌법재판소 의견에 의하면 이 72조는 정책 국민투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임을 묻는 재신임 투표라든가 신임과 연계된 정책 투표는 이거는 위헌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975년에 유신헌법에 대한 재신임 유신헌법과 연관해서 신임 투표를 해본 적이 있었고요. 이것이 악용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72조가 재신임 투표 내지는 신임과 연계된 정책 투표라는 것은 이거는 신임을 강요하는 형식의 투표고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할지 안 할지 남북 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햇볕 정책을 쓸지 이것을 만약에 국회와 또는 권한상의 그런 갈등이 있거나 또는 국군을 파병하는 데 있어서도 국회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묻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렇게 한다면 그때 비로소 국민은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 130조에서 규율한 그런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헌법 개정 발의를 한다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국민투표로 확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헌법 개정에 대한 발의를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권리죠. 이런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의 전형적인 요소입니다. 특정 정책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특정 헌법 개정안을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단인권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의사, 국민이 직접 특정하게 결정을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대해서 국민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특히 선거권과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을 선출함으로써 그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선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권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거권은 우리가 투표 행위와 개개인의 그 개별적인 투표 행위와 구분을 해야 돼요. 선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이 선거에 참여해서 특정인을 선택하는 이런 투표 행위는 이러한 투표 행위가 개인의 투표 행위가 다 모아져서 A 후보냐 B 후보냐를 결정하는 그런 선거의 선거권이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개개인의 투표 행위의 합성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 A라는 후보자가 당선이 됐다. 이거 법률 행위죠. 그러나 선거에서 국민 개개인이 투표를 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사표시가 다 합쳐져서 합성행위로서의 그런 법률행위인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선거권이 행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선거권 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개인의 그 선택행위, 즉 투표행위, 투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권은 우리 헌법 24조에서 규율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헌법 41조와 67조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직접 보통 평등 비밀 선거의 그 원칙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런 선거 원칙, 규율되지 않은 자유선거까지 이런 5대 선거 원칙은 사실상 선거권의 아주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스럽고 강제 없이 그리고 직접 비밀스럽게 평등하게 투표할 권리가 선거권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헌법 117조에서 지방의회의 그 선거까지 규율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지방의회에 대한 선거도 선거권의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에 대하여는 헌법 117조에서 법률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로 할지 아니면 대통령이나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을 할지 이건 법률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국민에 의한 그런 직접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이런 선거권은 그래서 선거의 그런 5대 원칙과 편의관계에 있으면서 이런 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우리가 그 선거제도에서도 잠시 알아봤지만 자유보통, 직접, 비밀, 평등 이런 선거의 그런 원칙에 반하는 이런 원칙을 제한하는 각종 그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선거라는 건 국민이 자유스럽게 의사를 형성해서 누가 가장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대통령으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이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권을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 선거의 소위 평등성의 문제입니다. 자유로운 선거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의 정상적인 의사가 반영돼야 되는데 경제적인 힘이 높다고 해서 예를 들어 갖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탁금을 지금 1,500만 원이 아니라 2억 원, 3억 원씩 올린다든가 그렇다면 자력이 없는 사람은 선거에 입후보도 못하고 입후보를 그렇게 규제한다면 결국 국민은 적임자를 선택할 권리가 지금 봉쇄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권은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위하여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취지는 개인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조건 선거의 공정성만 강조해서 선거의 자유를 형이화시킨다면, 즉 선거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것 또한 문제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선거권은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과 기회균등이라는 명목으로. 물론 이제 그걸 항목별로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대한 그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또는 특정 정당의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비판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국민이 없는 선거 운동이죠, 이거. 이런 사전 선거 운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하면서 형벌을 부과하는 나라는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알아본 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집에서 나왔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저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물론 그것도 문제죠. 문제이긴 한데 선거 비용에 대한 제한, 무제한하게 그 선거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요. 이런 그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세계 각국의 나라는 선거 운동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기간만 정해서 까다롭게 규정을 하고, 하다못해 호별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든가 또는 실질적으로 그런 그 명함 돌리는 것도 규제한다든가 아주 각종 그런 규제 방법이 너무나 까다로워요. 인터넷을 통해서 UCC 그런 사용자 제작 동영상조차도 못 올리게 돼 있어요. 선거의 기본 원칙은 돈은 묻고 말은 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의 기회균등을 또는 선거의 공정성을 얘기한다는 취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선거운동의 자유 자체가 보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선거운동 기간, 그것도 대통령 선거는 약 3주 남짓, 국회의원 선거는 2주도 못 되는 그런 짧은 날만 짧게 허용되니까 기존의 그런 정당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라든가 기존 정치 신인이 상당히 오히려 제한당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좀 더 선거권과 관련된 선거운동은 상당히 그 규제를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국민이 없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권과 같은 경우에서도 전국 중앙선거관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런 보고에 의하면 130개국 중에서 거의 110개가 넘는 나라가 18세 이하입니다. 우리는 겨우 지금 만 20세에 대해서 선거권 부여하는 게 합헌이라고 했다가 입법적으로 지금 만 19세
이상에게만 그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죠. 그래도 이건 조금 낮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인 1표와 같은 경우는 위헌이라고 해서 지금 한 사람이 지역구와 정당에 이렇게 1인 2표제를 취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좀 개선된 내용이죠.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해서 선거권을 부여한다든가 해외 부재자 투표가 없는 내용인데 이것은 2007년도에 위헌 결정이 나와서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2008년도 12월까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 헌법재판소는 갑자기 그런 국민의 그런 선거권은 아주 예외적인 특히 보통 선거권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요건을 굉장히 기본 선거권 제한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그 보통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널리 인정하는 것 자체가 뭐 모든 상당히 그 타당성은 있는 얘기죠. 특히 해외 부재자 투표와 같은 경우는 이미 유신 시대에 1972년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이해창 씨와 거의 한 40만 표 차가 못 됐죠. 또 노무현 대통령도 한 50만 표 차 내외로 이제 겨우 그 표차가 났고요. 근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300만 명,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일시적인 체류자. 그러니까 해외에 유학 간다든가 또는 대사관, 영사관에서 근무한다든가 또는 상사 주재원과 같은 경우고 약 한 145만 명이 그 해외 영주권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널리 선거권을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예전에 선거제도를 말씀드리면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했지만 사실은 선거라는 건 국민이 이상 행사해야 되겠지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는 단순히 지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구체적인 정치적인 현황과 문제의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이 대치돼 있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 영주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영주권자 중에는 우리나라 말을 벌써 우리나라 언어까지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미 자기 아버지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이것을 그 원칙적으로 다 허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비교법적으로 봐더라도 선거권은 일정하게 거주 요건을 정해서 예를 들어 갖고 3개월이나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에게 거주 요건을 정해서 인정하는 나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국회 때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그 제외 국민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압도적으로 많은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논의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그 운명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그런 국민이 아니라 외국에서 장기적으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좌우된다면 이것 또한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선거권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상 최저로 지난 국회의원 선거 18대 총선에서 60%가 못 되는 그런 선거율을 기록하면서 소위 의무투표제도, 투표 강제제도가 논의가 되고 있죠. 호주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는 영국도 지금 의무투표제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호주는 선거율이 60%대로 떨어지니까 90년대에 의무투표를 규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면은 $20, 호주 달러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의무를 규율한 나라가 남미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세계 각국에서 한 20여 개 국가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정하게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당히 상세한 그런 규제를 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권 했을 때 자유선거의 원칙이 선거권의 또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런 자유선거 원칙은 투표에 있어서의 자유, 내가 누구를 선택할지도 자유지만
특히 선거에 내가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도 국민의 자유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정치판이 너무 국민에게 유리돼 있고 엘리트 중심의 과도적인 정치고 누구 찍을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땐 나의 의사 표현으로 선거에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택된 사람들이 소수에 의하여 국민 소수에 의하여 선택되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국민의 다수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선출이 된다면 민주주의의 본질에 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어떻게 좀 그 투표율을 올리나 해갖고 투표자 우대 제도도 2008년도에서는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이라든가 박물관은 관람권을 준다든가. 근데 이것도 홍보도 제대로 안 된 데다가 제대로 업무 협조도 안 돼서 별 효과를 보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당하게 선거에 그 적절한 이유 없이 선거에 불참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자라는 것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데요. 우선은 이 다른 제도를 써보고 예를 들어서 부재자 투표 제도를 개선해서 좀 부재자 투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미국처럼 그 얼리 보팅이라고 해서 조기 투표제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인터넷을 통한 그런 투표, 또 특히 적극적인 국가의 그런 홍보 활동, 특히 투표자 우제 제도를 좀 한번 개선해 본다든가 이런 방책을 널리 한번 써보고 그래서 그래도 안 될 때는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지금 현재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도 전에 투표를 강제한다면 상당히 국민의 반발을 살 우려가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투표 강제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벌금이 아니라 아주 근소한 1, 2만 원 정도의 과태료만 부과해도 큰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선거권 소위 참정권에는 이런 선거권 말고 피선거권을 규율하고 있는데요. 이런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사실은 편의관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헌법 24조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율하는 게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공무단임권에는 선거권과 그러니까 피선거권과 널리 그 피선거권 외에 그런 능력에 따라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직 취임권, 그래서 공무단임권에는 피선거권과 공직 취임권까지 이렇게 널리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공무단임권에 소위 공무단임권의 내용으로서 크게 공직 취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 취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도 공직 취임권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에는 초기의 헌법재판소와 지금 헌법재판소 견해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이거를 배제한다는 것은 공무단임권의 전형적인 내용이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의 내용이다. 그래서 공무단임권의 침해가 아니다라고 초기에는 얘기했었는데요.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이것은 공무단임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공무단임권의 공직 취임의 균등한 기회 보장이나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을 막을 권리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공무단임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까지 포함을 할 것이냐, 이런 직무수행권을 공무단임권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했을 때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직무수행권, 어느 특정한 직을 수행할 권리는 이것은 그 조직법상 이거는 국가의 그런 권한 배분의 문제이지 개인의 공무단임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공무단임권은 직무수행권을 지금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견해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권이나 공무단임권, 피선거권을 포함해서 이런 이 권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국가기관을 대신해서 하는 공무다 또는 이거나 일정하게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오늘날 헌법재판소나 우리 헌법의 규정을 본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권리다.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서, 물론 그 권리의 행사로서 사실은 국가가 형성이 되고 법치 국가와 민주주의 원리가 형성된다는 측면은 부정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기본권의 양면성에서 인정되는 권리고요. 그래서 이런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단위권도 이 헌법상 국민투표권과 함께 국민의 주관적 권리다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선거 공영제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그런 판례 내용도 있지만 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강의안을 상세하게 되도록이면 조금 올려놓겠지만요. 강의안 중에서도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한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관심 분야가 또 시험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분야는 좀 밑줄을 쳐서 좀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강의안을 좀 참조하시고요. 강의안 갖고는 그렇게 모자르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부족하시면 시내에 나와 있는 교과서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헌법 관련 교과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거의 대동소이하게 많이 그 수록을 해놨으니까 사법시험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좀 본인한테 맞는 교과서, 읽기 쉬운 교과서를 고르셔서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